금리까지도 인하한다 그러면 2026년에서 28년까지 22,000세대가 서울에 입주하는데요. 1년에 22,000세대 입주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은. 왜냐하면 한 5만 세대 정도가 서울은 입주하는 게 적정량입니다. 3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마냥 할 수도 없고요. 상반기에는 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하고 상고하저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까. 최근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째 연속 상승세더라고요.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15주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한 두 주가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15주, 16주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서울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어떠냐 그러면 송파구 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토제 이전부터 송파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올해 1월 작년 말부터 조금씩 그 살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이제 가격 상승률도 괜찮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많이 보시는데요. 그 통계를 보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그 상승률이 형성되면 의미가 유의미하냐라고 하면 0.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01 뭐 이런 거는 연율로 계산해도 이게 뭐 1%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0.1%면 우리가 연율로 계산하면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0.1을 4번 하면 0.5 정도 되잖아요. 12 곱하면 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1% 정도 의미 있게 보시면 되는데, 송파구가 올 초에 0.1%를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사실은 토제 해제하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송파구가 제일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한 4.9%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는 과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과천이 이제 투기활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4.9%다, 5%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5월 5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4월까지 해서 5%다 그러면 연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12% 오른 게 아니고요. 평균이 12% 올랐으니까 괜찮은 아파트는 한 50%에서 많이 오르면 한 100%도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르는 일은 그 내수 경기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리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아마 금리를 정부에서 올린다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만 보고 그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그럼 뭐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00조고 거기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우리가 0.3에서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이 참고로 3%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냥 이거 땅 짓고 그냥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없고요. 금리를 낮추겠죠. 거기다가 지금 수급 상황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26년부터 3년간, 왜냐하면 2028년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2028년까지는 더 이상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지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을 안 했는데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첨가될 수 있는 거는 후분양 물량들은 첨가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대부분 그 서울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만 신규고 나머지는 다 조합원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있는 거를 다시 그냥 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급이 무너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리까지도 인하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그 2026년에서 28년까지 22,000세대가 서울에 입주하는데요. 1년에 22,000세대 입주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은. 왜냐하면 한 5만 세대 정도가 서울은 입주하는 게 적정량입니다. 근데 그것도 신규로 입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결혼을 한 37,000세대가 하고요. 이혼을 11,000세대가 해요.
그래서 48,000세대가 필요합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 수 없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했는데 시부모와 같이 살지는 절대 않거든요. 예, 그래서 5만 채가 항상 필요해요. 근데 정부에서 통계로 잡는 여러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뭐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도 다 잡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신혼을 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너무 소형이에요. 그래서 한 5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금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마냥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상고하저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타이밍이 좀 어떻게 저희가 잡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드려도 한 6, 7월 달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올해 6, 7월. 예, 올해 6, 7월 뭐 이를테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뭐 잘해주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은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은행에서 그래도 상반기는 긍정적이니까요. 예, 상반기에 이렇게 하신고 6, 7월 달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더라도 뭐 주거 선호 지역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거 선호 지역이다 그러면 좀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좋은 아파트가 빨리 오르고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8월 2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뭐가 많이 올라요 그러냐면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4% 올랐고 서울 전체적으로 2%대고 강남구도 한 2.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똘똘한 채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사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침체의 장이니까요. 내가 고를 수 있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내가 어디를 사시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거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데요.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지금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거래를 2번 해야 되는데 다 힘들죠. 내 거 파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정말 제가 리스크를 부담한다 그러면 사는 걸 먼저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오르니까.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 게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걸 팔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도 잘 안 팔리고 사는 것도 지금 막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지만 금매 같은 것들을 계속 챙겨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수요가 관망 수요보다는 대기 수요에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챙겨보시면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시는 거는 좀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춘 전략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신에 이제 좀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럼 내가 이제 3억짜리를 3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2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안 팔겠다.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는 강남에 3채 있는 분인데 안 팔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맞았냐 그러니까 한 3억 맞았대요. 그래도 안 판다. 그래서 파시는 게 좋지 하나는 정리하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면 3억 내도 그 한 채가 3억 이상 오른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금 보유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전세를 높여가지고 내신 거예요, 계속. 아. 예, 그래서 뭐 역전세 날 때는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월세로 이제 세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월세로 이제 세팅을 하시고 그죠. 요즘 월세가 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아파트에 뭐 40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뭐 그걸 모으면 1년에 한 5천 모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부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내 거, 월세는 국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오를 수 있는 상품이면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그건 뭐 정치적 리스크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상황 그리고 어떤 일 사느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서울에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약간 투자 금액 규모별로 예. 좀 괜찮은 지역, 좀 유망한 지역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투자 금액을 뭐 5억, 10억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억, 10억으로 해서 서울에 마땅히 투자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냥 10억, 뭐 20억 이렇게 그냥 본다 그러면 10억대나 10억 이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뭘 사시는 게 좋으냐 그러면 입주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가 입주장이 있습니다. 입주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문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 또는 뭐 광명 뉴타운 이런 데들이 광명 뉴타운은 이제 2027년까지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 물량이 많고요. 내년에 좀 적고 27년에도 또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27년 걸 매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이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년 전에 분양가가 결정됐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입니다. 건설효과가 그렇게 많이 오를 때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분양하는 아파트 보시면 서울은 뭐 한 15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30평형대 기준으로. 그냥 보면 어디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15억이다고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가 10억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다 그러면 저는 천호 뉴타운 같은 거 많이 권해드리고요. 천호 뉴타운이 뭐 세대는 적습니다. 한 3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천호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에서 가장 송파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강동구청역 다음이 이제 천호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깝고요. 예,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나가시면 한 4,500m 가면 한강 있고 한 15층 이상 넘어가면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이편한 세상, 뭐 중흥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입주했고요. 그리고 도샵 입주를 올해 말이나 이편한 세상이 내년 초인가 뭐 그렇게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0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자녀 있으신 분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여기가 뭐 학교 보내고 이러기에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잘 아시는 천호 텍사스라 그래가지고 안 좋은 동네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가보시면. 대신에 이마트하고 아마 현대백화점이 있을 거예요. 천호역. 천호역은 5호선, 8호선 또 더블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신혼부부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자금 여력이 있는데 난 편한 데 살고 싶다. 한강도 가깝고 뭐 근데 그렇게 비싼 건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0평대 한 14억, 15억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남 4구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20억이 넘는 뭐 이런 괜찮은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원하신다 그러면 방배동이 괜찮죠. 지금 입주 물량이 그 내후년까지 한 12,000세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다 합니다. 뭐 신동 아파트 좀 있으면 아마 분양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노려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뭐 20억 이상 아파트 중에 나는 뭐 분양하는 아파트 싫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다 그러면 지금 그 신축이 왕창 입주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 둘씩 확실한 게 입주하는 데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성동구와 광진구인데요. 성동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렌가 하는 아파트가 1차는 이미 입주했고요. 2차가 이제 올해 말 정도 입주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25평형이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송동구가 원래 한 20억 정도 하면 뭐 소리자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들도 대부분 20억 초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평은 31억인가 32억인가 거래가 됐어요. 그 말씀드렸던 그게 지주택입니다. 그 지주택 아주 성공 사례가 잘 없는데요. 예, 성수동의 지주택 성공 사례인데요. 이게 뭐 전체를 다 끌어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5평이 25억이면요. 잠시를 넘어서는 거예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거래가 됩니다. 예, 거래가 되고 있고 입주권은 이미 그런 가격대로서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요. 매물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저 광진구에 보면 광진구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이제 별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올해 7월 달에 이제 포제스 한강이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이 아파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형대가 거의 평당 1억에 분양을 했는데요. 30평형대가 40억 초반에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옆에 뭐 보면 힐스테이트도 있고요. 그게 이제 광나루역인가 가깝고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극동이라든지 이렇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2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입주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강변역 쪽으로도 호재가 많잖아요. 지금 동서울터미널 이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호재가 실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광진구청 옆에 보면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는 활발하지는 않는데요. 하나씩 거래되는 아파트가 거의 뭐 평당 1억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은편에 잠실이 있는데요. 잠실에 지금 여러분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30평이 26억, 27억 요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지금 입주하는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잠실 르엘이라는 이런 아파트가 제가 거래되는 게 20억 후반대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구축이라든지 그죠 준신축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신축 뭐 2010년 이후에 그죠 입주했는데 대단지다 그렇다 그러면 또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나루역에 있는 뭐 극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고르시면 좋고요. 제가 이런 아파트 단지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 그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유행인데요. 예. 이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똘똘한 한 채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양극화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이건 소득 수준의 양극화 때문에 저는 생긴 거라고 보는데요. 예전엔 제가 상위 10%하고 상위 1%하고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위 1%와 상위 0.1% 간에도 지금 버는 거라든지 자산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가끔씩 저도 뭐 이렇게 패널로 토론 같은 프로라든지 나가면 이렇게 폭락한다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지금 20억 30억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담해 보면 서울 아파트 중에 강남 아파트를 사시는 분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PIR이 대부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남을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이 있으면 한 10억짜리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거는 대부분 DSR이라는 게 이게 소득이거든요. 소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집값으로 우리가 하는 LTV 개념으로 이렇게 PIR은 보는데요. 이걸 보면 그 대부분이 10 정도 수준이에요. 강남도. 서울도 평균이 한 10 정도 되고요. 평균은 전체 평균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은 대신에 소득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사시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없이 삽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집을 산다. 그럼 이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되면서 저도 알았는데요. 아파트가 40만 채랍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뭐 한 동짜리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의미가 없는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40만 채를 고려해 본다 그래도
전국에 주택이 2천만 채가 있거든요. 딱 2%예요. 예, 상위 2%의 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상위 1%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제외하고 그죠. 뭐 재건축 뭐 남겨둔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제외한다 그러면 거의 1%인데 상위 1%의 분들이 얼마 버는지를 좀 보시면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소득이 제가 상담해 분 중에는 강남은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산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부모님도 잘 사세요. 금수저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는 이게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못 짓게 만드는 데다가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죠? 예, 중과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또 한 주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21년부터 한 24년까지 세팅을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이제 1주택자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껏해야 2주택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딱 세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물리적인 특성은 똑같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 원밸리 가보시면 저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유니트도 봤는데 보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요. 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가보시면 그냥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물리적 특성도 이제는 달라졌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가 빌딩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빌딩 투자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빌딩들 같은 게 공실도 많고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빌딩 시장이 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그 70억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0억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원밸리 같은 경우도 한 50억, 60억의 매물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서울에 거래되는 빌딩 60% 가까이가 50억 이하예요. 예,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아파트가 거의 빌딩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딩을 최근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자산이 한 300억 있다 그러면 한 100억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부동산 보유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 부동산을 200억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200억, 300억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억 정도 가지신 분은 한 8억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2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100억 가지신 분은 80억짜리 한 채 가지고 20억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300억 자산가분은 당연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살까 뭘 할까 고민. 왜냐하면 300억 있는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의 일정 부분을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와 다르게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높고 야 원밸리가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그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빌딩화 되면서 빌딩 투자 수요가 조금 더 붙은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또 서울 부동산 이 시장 보면은 2030 세대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서울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젊은 세대 분들은 코인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저 상담한 20, 30대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코인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분이 코인을 했는데 어떻게 100억씩 버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분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강남 아파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강남에 산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젊은 분들은 플렉스의 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하고 이럴 때도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뭐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 사이에 어디 사느냐가 뭔가 그게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결혼할 때 멜라니 여사입니까? 그분을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딱 그냥 옆에 두면 되게
예, 멋지다. 이런 상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부자분들도 일단은 아파트 먼저 사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느 고르시냐? 예, 물론 3도심의 이제 핵심적인 지역을 고르시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도심의 배후 주거지를 많이 보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3도심의 배후 주거지가 마포, 성동 이런 데죠. 그죠? 예, 성동은 이제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뒷구정동이라 그래서 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부모님이 거기 옥수동이나 이런 데 사주신 거죠. 처음부터 압구정동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애 버릇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쪽에 네가 좀 고생 좀 하고 와. 고생하는 건 아니고 고생 좀 하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나중에는 어차피 반포나 이런데 압구정도 다 부릅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부자분들이 자산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그 배후 주거지에 사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이 노도강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도강에 젊은 분들 사는 비율은 제일 낮아요. 예, 서울에서 2030 세대가 사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노도강 사는 비중은 25%예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작은 월세 또는 고시원에 살더라도 강남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뭐 신축, 직주 근접, 그다음 한강변 이런 아파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있습니다. 예, 사시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하실 거냐 이런데 쭈뼛쭈뼛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5억, 1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대부분 부모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여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아닌 형태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증여세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증여세 신고 얼마 안 되진 않지만 1억, 2억 이렇게 내셔야 되긴 한데 결혼할 때 또 주면 뭐 3억까지는 그죠? 예, 공제되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받는 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증여세 신고하면 그게 완전히 내 재산이 되고요. 나중에 뭐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30대인데 뭐 20억, 30억 아파트를 사면요. 유익 있게 그 국세청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세무조사 나오는데요. 그거 뭐 안 냈던 거 그 과태료가 20%입니까? 뭐 그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원천으로까지 파고 들어가요. 부모님 자산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하신다 이러면 두드려 맞는 금액이 제가 많이 본 거는 몇백억 세금 추징당하는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신고하고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MZ세대가 집을 사시는 거는 베이비 부모가 도와준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